2023년 5월 9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단은 전직 잡지 칼럼니스트인 진 캐럴에게 트럼프가 가한 1996년의 성추행 사건과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 총 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피해자 진 캐럴은 당초 성추행을 중심에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 내려진 총 배상액 500만 달러 중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200만 달러, 징벌적 배상액은 2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98만 달러 중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270만 달러, 징벌적 배상액은 28만 달러로 성추행보다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배심원단은 판결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재심을 통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사회는 정치인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그로 인한 2차 가해를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개정안이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취지라는 점에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주된 근거는 표현의 자유이며 관련 처벌 조항이 없는 미국의 사례를 들곤 합니다. 하지만 앞선 트럼프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한국보다 더 보장되는 미국 사회조차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않습니다.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선 오히려 중범죄인 성범죄보다도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를 필두로 여러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조차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민주당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야당이 야당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이지만 그가 공적인 인물일 때엔 그 여파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안과 혼란은 이재명과 여러 정치인의 거짓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진정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들을 옹호하여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해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불과 1년 만에 망쳐놓은 한국 사회의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낮 기온 한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네. 이러고 이제 또 뭐 한두 주 지나면 이제 여름이다 싶겠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에어컨을 틀고 지금 녹음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처음 트는 건 아니죠? 예, 처음은 아니었어요. 좀 꿉꿉하고 할 때 몇 번 틀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번 주 인트로로 제가 이제 트럼프 1심 판결을 골라봤는데 이것 좀 보면은 진짜로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되게 좀 이렇게 위중하게 다르잖아요. 한국보다 보면은 양형 기준이 좀 세잖아요. 한국보다. 네네. 근데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정작 성추행에 관해서는 202만 달러밖에 안 나오고 그거에 한 1.5배 수준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랑 그 명예훼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범죄라고 할 여지도 있긴 있어요.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근데 이제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비중을 더 주고 지금 형을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배심단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결은 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이야기 말고 민주당 이야기는 보면 다 또 허위 사실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 너무 쉽게 해요 진짜로. 네. 몇 년 전부터 그 뭐 정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제가 이제 인트로 글을 쓰면서 처음에 의원이라고 썼다가 정치인으로 고쳤는데 왜냐하면은 꼭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이 뭐 정치 업계에 몸담고 있거나
뭐 유튜버들도 포괄적으로 보면 정치인에 가깝죠. 지금 뭐 당에 붙어가지고 기생해서 그렇게 네네네.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글을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 전반에 지금 걸쳐 있는 이 거짓말 쉽게 하는 분위기가 너무 진짜 심각하게 팽배해 있습니다. 좀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지 참 이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사람들 계모 운동 벌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 분위기가 뭐 죽어야죠. 분위기 가라앉아야죠. 그러니까 중심된 인물들은 뭐 최대한 사법부의 어떤 공정한 판결 앞에서 마땅한 그러니까 벌을 그 받고 과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집단적인 어떤 그런 광풍 같은 게 이제 뭐 이념의 체제 같은 걸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미친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도 이 파시스트들이 네네 완전히 그렇게 광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결국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한번 싹 뭐 왕창 죽고 한번 싹 갈아엎어지고 나서야지 진정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꼬라지도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생각해보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총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 정도의 갈등 상황이죠. 그렇죠. 뭐 지금 서로의 진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말도 좀 더 험악해지고 있고. 네네. 그것도 이제 뭐 단순히 개인 간의 그런 뭐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좀 더 말이 험하게 오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지난 방송 업로드하고 나가지고 댓글이 2개 달렸는데 뭐 댓글이 2개만 달린 건 아니지만은 그중에 이제 2개 댓글이 따끔한 댓글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댓글로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요건 좀 방송으로 저희도 한번 짚고 저희 스스로도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한번 찍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썸네일 지난주 이제 저희 방송 썸네일이 좀 그 껄끄럽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썸네일 만들면서 원본 그림 아시죠? 이렇게 강아지거든요. 원본 그림 그냥 이제 강아지가 뭐 그게 많이 쓰이는 게 헬스 경우든가 뭐 조지고 올 거 그랬는데 결국 조져지는 건 나였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개딸이랑 이재명으로 바꿔 써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야. 원본의 뉘앙스랑. 원본은 그냥 자학계에 가까운데 네네. 뭐 이재명이나 개딸 관계니까 일종의 자학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영정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컷에 그 영정 사진에다 이재명 얼굴을 집어넣고 저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써도 되겠나 싶었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 청취자들 100%라고 봐야겠죠. 깔려고 든 사람 아닌다 하면은 우리 방송을 깔려고 든 사람이 아닌다 하면 그러니까 그럼요. 청취자들과 어떤 그런 이제 커먼 센스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거였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은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저희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난 방송 중간에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경기도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밀려난 뭐 경기도민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동안에 방송에서 한 2-3번 정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지지층의 이제 변화, 지지층 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서울 쪽에 직장이 있지만은 집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써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쭉 말해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쉽게 했는데 이걸 말해놓고 나가지고 또 이제 저도 지난주에 좀 시험 삼아 편집을 해봤잖아요.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냥 요 말만 뚝 떨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는 제가 전후 맥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워딩을 쭉 이어갔지만 이건 그 전후 맥락이 없는 상태로 그 워딩만 밀려있던 워딩만 던져진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이 용어도 또 제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 스스로 좀 민망했던 게 요 지적 듣고 나가지고 저희가 그 지난주에 저희끼리 그 챗으로 이제 회의하면서 그런 말씀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이제 그 의외로 청취자분들 중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슈에 관해서 좀 그 맥락 파악이 이제 주간 그러니까 그 한 주 동안의 뉴스를 계속 팔로잉하지 않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설명하는데 이제 맥락 같은 걸 짚어가지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막 스킵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자. 네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들어놓고 정작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의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뭐 다 상당히 많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네, 것은 네.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작은 지역주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서울은 뭐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뭐 밀려난 사람들은 뭐 경기도 와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주의가 네.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지적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좀 안일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짚어 주셔야지 저희도 네네. 그 신경을 쓰니까 뭔가 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취하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 이제 네. 더 아울러서 이렇게 이런 방송에 대한 피드백, 지적 같은 거 또 매우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원래 이번 주에 좀 이슈로 다루려다가 지금 이 김남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짧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이낙연 대표님 그 가짜뉴스 지금 터졌잖아요. 지난주에. 네네. 그 관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번에는 좀 그 이낙연 대표님 측에서 뭐 이제 지금 그 의원 몇 분이 이제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님 측에서 이제 좀 강하게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윤영찬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세게 항의 성명을 냈었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법률가가 한 3분 정도인가 변호사 3분 정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네. 장덕천 변호사님 전 부천시장님 그렇죠. 장덕준 변호사님 뭐 지금 이제 포함해서 SNS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네. 진행 사항을 계속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뭐 5월 7일 날 이 김민석이라는 얘가 그 이제 지금 무소속 구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 현 무소속. 강서구 구의원 얘가 이제 고발장을 냈어요 결국.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앙지검 선거 전담부에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시작됐다고 하는데 수사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보면은. 그렇죠. 예. 아니 아이디 90개 가지고 아이디 90개 가지고 무슨 분당 따봉 6개 올라오는 게 무슨 매크로야. 사람들이 작당했다고 하는데 그거 작당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수준이면 사실. 이게 10초에 한 번 찍을 수 있잖아요. 좋아요를. 그렇죠. 그리고 예. 한번 찍으면 끝이잖아. 한 아이디로는. 그렇죠. 하나 아이디로는 한 번 찍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90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러붙어 가지고 로그아웃하고 또 로그인해서 그러니까. 아니면은 미리 다 로그인 시켜놓고 이제 네. 하나씩 해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10초에 한 번씩 뭐 매크로로 정말 이렇게 찍는다고 해도 네. 9분 동안에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1분에 뭐 대여섯 개 찍었으니까 1분에 대여섯 개. 네, 그 수동 매크로라는 거예요. 수동 매크로. 원래 매크로 그러면은 분당 한 100 초당 100개씩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훨씬 심하면은 많은 아이디를 수집해가지고 네. 그 엄청나게 많은 계정들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다다다다다닥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죠. 그렇죠. 일반 대중이랑.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걸 무슨 제2의 드루킹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얼척없는 소리였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김민석한테 제보했다는 사람 이 사람이 네네. 지금 이제 신원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요걸 이제 요 소식을 제일 많이 다루신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 모색과 대한 예, 모색과 대한. 이제 측면 승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다루셨 측면 돌파. 측면 돌파에서 이제 많이 네. 다루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구체적인 실명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사실 그 지금 SNS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이죠. 아는 사람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지모 언론 담당이었나 홍보 담당이었나 그래요. 네네. 그리고 뭐 단기에서도 이제 개방신도 많이 당했었고 네, 그랬었죠. 뭐 뜬금없이 뭐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찬반 투표 뚝 던져놨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로 쫙 쏠리니까 갑자기 본문 내용 싹 고쳐가지고 예, 예. 그런 짓거리도 했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보면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쪽 채널들 뭐 예를 들어 열린공원 같은데 그런 데서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할 때 이 사람이 먼저 던진 담론을 주워다가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제보했다는 내용 중에 보면 그 동영상 그러니까 그 매크로라면서 네네. 따봉 올라가는 동영상 있잖아요. 네. 그게 열린공감에서 먼저 튼 거였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열린공감 자료 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싸우고서 갈라지기 전에 네, 예, 그렇죠. 전성기 때의 그러니까 열린공감. 작년 재작년 네. 열린공감 그리고 이제 또 뭐 21년에 클리앙이었나 어디 올린 걸 보면은 곧 저기 제2의 드루킹 터진다. 아, 그거 뽐프라고 합니다. 뽐프. 아, 펌프였나? 네, 예. 아무튼 제2의 드루킹 터진다 그런 소리도 뭐 적어놓은 거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저기 왜 측면 성분에 이제 그 모세코 대안이 지금 상당히 요 이슈에서는 이제 메인으로 이제 나서시는 것 같은데 그쪽 분들이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적인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김민석이라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뭐 제보자 A, 그러니까 최초의 네네. 제보자 A라고 했던 이 서모 씨로 지금 이제 거의 지목되고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 네네. 왜냐면 김민석은 사실은 지금 얘는 지 목적 다 달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그로 끌었고. 그렇죠. 뭐 심지어 지가 고발장까지 쓰고. 네, 어그로 끌고 얘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것을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낙연 그래서 대표랑. 이제 다시 그 국민의힘으로 금이 환영하는 거 그걸 기대하고 있겠죠. 그냥 금이 환영도 아니고 이제 자기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대권 주자급이랑 만약 1대1로 맞붙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자기가 그 급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그것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얘는 굳이 뭐 언급해주고 뭐 이씨 개새끼야 소새끼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최초 제보자 이 서씨 이 사람이 좀 골 때리는 거죠. 뭐 그 이지모 출신이니까. 그리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한테 고발하겠다. 김민석이 이 제보자 서씨를 고소하겠다.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를 했다니까 그거 딜 치려고 고소 내리게 하려고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그러니까 이제 소치화 해줘라. 이 대목도 이제 짤막하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김민석이 이제 그 병역 문제 때문에 네, 이제 네. 그 이번 지난 지선 때 이제 당선되고 나가지고는 나 사실은 병역 안 맞췄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구의원을 하면서 대체 복무를 하겠다. 그래서 공익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그 겸업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금 헌재에 소송 낸 상태거든요. 네네. 웃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기사가 터지고 나가지고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그 악플러들을 고소를 한 거예요. 얘가 거기에 네. 이제 이 서씨가 들어갔구나. 네, 서씨가 거기에 걸려 들어간 거야.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아이템 하나 줄 테니까 당신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치적 아이템이 될 것이다라고 아이템 준다 그러고 이제 띡 던져줬는데 그게 이거였다.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맞다. 그 자료가 여러 가지 있어요. 맞아. 이것도 있었다고 하죠. 한동훈 법무장관 예, 인사청문회 자료. 예. 그것 때문에 또 고발 당했어요. 서씨가 또. 고발 당해야죠.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 서 씨의 행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면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 뭐 그런 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을 텐데. 그래서 유출 경로도 지금 이제 수사 중이라고 하죠. 네, 이건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야 이 사람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가짜뉴스의 진원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가짜뉴스를 다 생산한 건 아니지만은, 네네. 이낙연 대표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상당수 생산한 진원지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를 좀 많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네네. 봤을 때, 뭐, 서씨는 어그로 끌려고 나왔으니까 어그로 끌려고 나온 새끼한테 어그로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병목금 해서 던져버리고, 그냥 니 하나 사세요. 그러고 던져버리고. 어차피 지금 이게 그 메이저에서는 다루지도 않잖아요. 이 폭로를 거의 추석하는 언론이 없었어요. 네. 당초에 이 김민석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장에도 기자들이 안 나왔고 최초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지금 이제 메이저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 뭐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 그런 거 이제 단신 기사들만 나오는 정도고 지금 이제 주요 언론도 거의 안 다루고 있습니다. 다룰 이유도 없고 사실은 너무 허술하잖아 근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TV조선 같은 경우도 질러놓고 나가지고 어씨 좆됐다 싶었는지 저들 지금 발 빼는 그런 분위기고. 아니 얘네가 그냥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꼭지를 5꼭지나 냈다면서요? 그렇죠. 뭐 당연한 뭐 특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되게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백브리핑에서 이제 백청이 분석하기로는 아마도 JTBC가 이제 특종을 얘를 내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뭐 송영길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정근 녹취파일 같은 거 JTBC에 자체적으로 입수해 가지고 터뜨리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경쟁 심리로 조바심 나가지고 일단 터뜨리고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그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 측면 돌파에서 전해기로는 네. 그 TV조선 안에 모 부장 한 사람이 그렇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네. 이걸 그렇다고 하죠. 네. 싫었다고 하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좀 서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대체 왜 당 차원에서는 안 나서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것도 측면 돌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뭐 원팀 그래놓고 지금 그리고 얘 지금 폭로해 보면 민주당 전반적으로 싸잡아서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당 차원으로는. 이재명 외에는 뭐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송영길에 대해서도 뭐 사실 특별한 실드는 없었잖아요. 아 근데 김남구가 참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 많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기사는 우리 대부분 뭐 지금 트위터 타임라인 봐도 그렇습니다. 서씨 가지고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그걸 좀 이 기회라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네. 마침 물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노 좋아줘요. 네. 그동안 그렇게 가짜뉴스 얘기를 해도 참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박멸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언제나 화팅님, 코인충 김남국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바람소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4하구 괴정로 221 4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예, SNS 프로필을 보면은 카카오톡 오픈방 계정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연결하시면 언제든지 손쉽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물론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달품 농장 이제 미숫가루 할 때 되지 않았나? 시즌이 온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 이제 작년 재고분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아마 이제 햇 미숫가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제 미숫가루를 타먹기 시작해가지고 타먹다 보니까 예. 여기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즌 뭐 올해 시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소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정치방역 이야기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네. 이게 이제 웬만하면 넘어가 주겠는데, 네. 진짜 짜치게 좀. 심하게 좀 거슬리긴 했죠. 네. 이 최근 뭐 그 중대본,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5월 1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난 정부에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대변인이 이제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구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컨트롤타워에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배치를 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합격적으를 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자화자찬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뭐 윤석열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G7에서 네네. 2번이나 왜 초청을 했습니까? 초청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서 대체. 코로나 우리가 한국이 제일 잘 대처하고 있다 이거 뭐, 아닙니까? 그 따봉하는 사진 나온 게 한두 장이 아니잖아. 네네. 그럼 정보 로비에서 그렇게 됐나? 그다음에 뭐 세계 이제 언론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많이 칭찬했죠. 그때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뭡니까? 그 저기 드라이브인으로 네네. 그 이게 검사하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 같은 거 가지고 외국에서 어떻게 도입해 보려고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그 노하우 전수받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는 봉쇄를 하지 않고서 네. 그 정도의 확진자 상황을 관리를 한 나라가 네. 한국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게 트위터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미국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제 미국계 회상가 아무튼 이제 미국인들이 동료로 많이 있는 그런 네. 분이 쓰신 트윗 보니까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이제 중국발로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전파됐을 때만 해도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 너 나라 어떡하냐고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런데 불과 한 석 달 지나고 났더니만은 미국은 이제 생지옥돼 있고 한국은 이제 마스크 돌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가 방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기 됐잖아요. 컨트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추억하시는 그런 트윗을 봤는데 이거 지금 지난 지 몇 년 됐다고 지금 이딴 식으로 이걸 오도를 하냐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참 어이없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정책을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잊을만 하면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반론을 할게요. 네. 왜 중국 입국 통제를 안 했냐. 이 이슈였어요. 예. 그렇죠. 당시에 이제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야당인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지 미래통합당이었나? 네. 하여튼 네. 막 중국 통제해야 된다고. 그리고 좀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코로나 명명도 그렇잖아요. 우한 코로나로 처음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명명을 예. 했는데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 코로나 19라고 전 공식 명칭이. 네, WHO 공식 그 명칭이죠. 그쵸. 예, 코비드 19.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좀 지역을 좀 폄훼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워딩은 좋지 않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정부에서도 하여튼 아주 빠르게 용어 정리를 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인 입국 통제에 대해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우 장관은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네.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입국 금지가 감염 방지 차원에서 과학적 효력이 증명된 바가 없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국을 막으려면 공식적으로 네. 입국을 막으면 네네. 미리국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양질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람들을 검사한 다음에 선별해 가지고 격리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보건규칙에서도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부 기조는 우리 코로나19 1차 확산 때도 사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곳이 대구 한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뭐 대구를 봉쇄를 한 해 만에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마스크 부족 사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 국내 마스크가 좀 부족할 때였어가지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막 네. 그 대구로 이제 마스크 보내자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배우 김보성 씨 그 양반 대구 뭐 이렇게 그 트럭 한 대 몰고 가가지고 네, 맞아요. 대구에서 마스크 나눠주고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합니다. 네. 막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어떤 이제 대구 시민분들은 뭐 정부와 편지를 보냈던가 네. 뭐 제발 대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일도 벌어지고 했었죠. 그렇죠. 결국은 네, 봉쇄 안 했거든요. 봉쇄 안 했죠, 네. 네, 안 했죠. 사실 이게 다 연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정부 기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봉쇄하지 않고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하는 네. 그런 방역 체제를 구축을 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동아 사이언스에서 뉴욕타임즈를 인용한 20년 2월 26일 보도를 보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한 대구 한복판에서도 정부에 의한 이동 제한은 없다.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죠. 네네. 최근 대구 봉쇄를 암시했다가 지역 야당 의원들로부터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 감염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되 도시의 활동은 허용하는 이 전략이 만약 위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을 것. 이걸 우리나라가 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무이하게 해냈다고 볼 수도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에서는. 네. 그리고 이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부 주장처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방역을 했다고 하면은 임기 말 그 지지율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방역 했으면 애초에 대구 틀어막았겠지. 그렇죠. 대구 틀어막고 뭐 그리고 그 뒤에 확산되면 다 대구 탓이라고 돌렸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문재인 없습니다. 정부 때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좀 곁다리로 이야기하자면 또 대구 정치 방역 이야기 이준호는 그 이재명이 최근에 대구 내려서 한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 뭐 대구 GDPR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낮다고. GRDP. 네, GRDP가 제일 낮다고. 예, 그러면서 예. 뭐 이거 다 저기 뭐야 저쪽 땅 찍어준 사람들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좀 차기 대권 주자 아니야 이재명.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잖아. 그 야당 대표잖아. 그런 인간이 그 대구 내려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원들 앉혀놓고. 이게 디바이드된 룰이에요. 그 저기 예전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가면은 또 저쪽 욕하고 네네. 저쪽 가면 이쪽 욕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거라고. 박쥐짓이죠. 네. 네. 이거 몸에 뱄어 얘는. 못 고치는 것 같아. 할 말이 또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윤석열이 이거 뭐 정치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이재명이 대구 내려서 그딴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보면. 네. 그래서 두 비호감이 지난 대선에 붙었고 그 구도는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천지 네. 교회 압수수색 지시가 네.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오랜만에 말하는 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얘기를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 상임위에 출석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법사위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네.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신천지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네,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주장도 했었고 실제 막 경찰 데리고 막 그죠. 경기도에서 쇼도 했었죠. 예, 가평인가 어디 네, 이만희 네.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네. 쇼도 했었죠. 그래서 뭐 100%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당시 정부는 네. 그 방역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 네. 중대본에서는 이러지 않았다는 네.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대본에서 그때 이제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뭐 중대본으로부터 요청도 받았다. 뭐 그래서 내가 이제 검찰한테 지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는 이제 중대본에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본 대답을 보면 국회 대정부 질문 중에 법무부 장관 신천지 압수수색 발언 관련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네. 그래서 검찰에 추가 업무 연락을 송부하긴 했다. 네. 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이 누락됐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네, 그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검찰에 보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관계자 말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기존 신천지 측에서 이제 제공받았던 명단보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안다. 네. 이제 이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천지 애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혹시라도 그렇죠. 네. 압수수색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명단을 이렇게 넘겼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대조를 해보고 이렇게 검사 받아야 되면 검사 받게 하고 이렇게 격리 필요한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명단이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네. 신천지라는 조직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워낙 믿지를 않다 보니까 불신이 워낙 팽배해 있고. 뭐 그때 이제 그런 뉴스들도 나왔잖아요. 격리해놨더니만 탈주하더라. 아, 네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그 국민 정서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네. 그 코로나 시국 때도 그런 이제 미운 짓 하니까 여론은 확 사실 쏠려 있었죠 많이. 네네. 이때 그렇습니다. 신천지 막 압색하고 막 털고 막 두드리 패는 그런 모습 연출했으면 지지율 더 올라왔을 걸. 그렇죠. 정치 방역을 진짜 했다면 그렇게 했으면 정치 방역이겠지. 어쨌든 근데 검찰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그때 네. 또 검찰총장 자리에 윤석열이었죠. 윤석열이 앉아 있었단 말이죠. 네, 네. 하여튼 그때 이제 대구지검에서 경찰 측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필요하다 올렸는데 네. 검찰에서 좀 반려를 그때 당시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추미애가 이제 나서가지고 야 검찰 대검에다가 얘기해서 네, 네. 압수수색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렇게 지시에 가까운 얘기들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예. 그러면 추미애를 공격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근데 뭐 추미애도 정부의 일원이긴 하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100%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방역에 더 책임이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중대본이니까. 그렇죠. 중대본에 중대본은 그냥 다 검찰이랑 협력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검찰에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오히려 추미애 혼자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적은 한 5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라고 얘기하지 뭐 정부 여당을 통틀어 가지고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봐도 50% 정도는 뭐 그래. 통 크게 그래 네. 반은 맞는 말로 해줄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그리고 있겠죠.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좀 지나친 그걸 가지고 일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방역 전체를 네가 합격적으로 안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좀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죠.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 네가 존나 지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정부 컨트롤 타워에 이념적인 인물을 배치했다. 예. 일단 중대본 구성을 보면은 일단 총리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네. 당시 이제 그 정세균 총리 네.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박능우 복지부 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질병관리청으로 격상돼서 질병관리청장이 된 정은경 네. 질병관리청장.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도대체 방역을 이념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이제 제일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그 권한을 많이 부여했던 사람은 이제 정은경 청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은 박근혜 때도 질본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메르스 때. 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념적인 사람이야. 그냥 굉장히 이 분야에서 정통한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거의 권위자잖아요. 한국에서 성공을 했기 이때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태클을 걸었는데 그때 누구야? 최대집. 네. 그 뭐 의협이죠, 의협. 택도 없는 새끼가 씨. 얘네들이 그때 그 방역 자문위원단을 네, 네.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막 그 민주당 정부로 성향이 쏠려 있는 인사들이라고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결국은 그 해산했거든요. 네. 그 모임을 갖다가. 네, 네. 뭐 그걸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장 자체도 저는 맞는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최대집이 했던 그 주장은. 네. 오히려 그 당시에 최대집 의협 회장하고 의협이 오히려 더 이념적으로 정부를 공격을 했었죠. 뭐 이념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제가 좀 의사 사회를 좀 알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제가 아는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사들인 정치 성향이 중도에 가깝습니다. 네네. 특별히 극민주당 성향도 아니고 뭐 선거 되면 민주당 찍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냥 중도에 가까운 분들인데 다들 의협을 쪽팔려 있어요. 네네. 저런 거를 앉혀놓고 뭘 하냐고 협의도 안 된다 막 그러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무슨 최대집 진짜 할 말 아니다. 그렇죠. 막 최대집 그때 막 그 정광훈이랑 같이 막 광화문 네. 떠돌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정치적인 사람이 한 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방역을 정치 방역이었다고 하면 아니 그리고 컨트롤 타워 이념적인 인물 어쩌고 그러는데 뭐 그러는 지금 윤석열 씨는 뭐 정부 내각 지금 안 이념적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연락이 쏠려 있구만 지금. 하여튼 뭐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예, 네. 딱히 뭐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너무 이렇게 필터링 없이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게 따라 있어 억까짓을 하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아마 이제 6월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하지 않았나요? 완전 종식. 완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언 안 했나 아직? 선언은 아직 안 했습니다. 6월 들어오면 그때쯤 이제 원래 7월 정도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거를 네. 6월 정도로 앞당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확진자가 뭐 2만 지금은 이제 정도 2만 3천인데 네네. 직전 마지막에 이제 잠잠해졌을 때는 한 7천 명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지금 오름세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종식 선언이 말이 되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 걸 보면은 이게 여전히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치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0.01%대 수준이고요. 네네. 미국은 1%대 수준입니다. 0.01%가 아니라 한국 0.1% 정도.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1.0%, 1.1%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좀 낮은 나라들이 이제 한 0.5% 네네. 그 이하가 되겠고 네네. 일본 같은 경우가 아마 일본, 대만, 싱가포르이 0.2%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낮은 나라들보다도 절반. 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비록 뭐, 확진자는 늘어나고 그렇죠.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 그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슨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이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외출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외출을 하는데 이제 외출을 삼가하고 그러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마스크나 끼고 나가면 되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네네. 그 수준까지 간 것만 봐도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거의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오히려 지금 뭐 감기 독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마스크를 안 쓰니까. 예, 예. 뭐 오히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코로나 시절에 이제 유아기를 보낸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시기에 겪고 지나가야 될 그런 감기 같은 것들을 안 겪는 바람에 좀 그 면역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자, 하여튼 그래서 종식 선언은 일단 가능은 합니다. 네. 그리고 WHO에서도 지금 비상통제 상황인가 그거를 이제 단계를 낮췄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종식 선언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이 방역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뻘소리입니다. 뻘소리고 뻘짓입니다. 네. 그걸로 지지율이 안 올랐다니까. 예,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왜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네. 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긍정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네. 부정에도 영향을 못 미쳐요. 네. 사실 그만큼 그냥 사람들한테는 이제 코로나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가 된 거예요. 사람들 인식 네, 속에서 예. 그 병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걸려도 그냥 좀 앓고 지나간다 그 수준까지 갔어요. 그것도 실제로 그리고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차 접종 이상까지 맞아버렸기 때문에 네네. 면역력 그러니까 걸려도 옛날보다 초창기 때만큼 중증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뻘짓하지 말고 정말 더 잘해야 될 것을 잘 하고, 예, 우리는 뭐 크게 앞서 걱정하지는 않도록 네,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5월 12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했어요. 이날 이재명이 안 나왔거든. 예, 그래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12일 날이 이재명 뭐 감기 걸려가지고 하루 쉰 그날이구나. 예, 쉰다고. 네.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네,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다. 그래서 이념적 정치 방역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표현은 매우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경험과 교훈 위에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체계를 보완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은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 아닌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박광원 원내가 지금 스탠스를 되게 잘 잡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저기 왜 당선되고 나가지고 윤석열이 한번 오라고 네네. 그 얘기하니까 딱 그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딱 차단을 했잖아요. 당대표 먼저 만나야지. 그거 되게 이제 좀 그 이재명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네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가르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스택을 쌓아오는 거야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다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했던 스탠스가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정론을 딱 던져주면서 그리고 더구나 이건 우리가 실제로 잘했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끄집어내면서 좀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박가원 원내가 보면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정책 대립으로 나가야 된다고. 네네네. 그러면서 단순한 이제 이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듯한 스탠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좀 공격적이면서도 공격을 하기는 하는 건데 그냥 막 악수가 막 두둑이 패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정말 이 급소를 퍽퍽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네. 듭니다. 그러니까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잘하자 이런 거죠. 그냥 그 뻘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 잘하자 이런 얘기죠,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냥 딱 이게 가르치는 듯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이제 스탠스를 딱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역에 대한 뻘소리 좀 짚어봤고요. 네. 이제 다음은 이번 한 주를 아주 그냥 싹 독식한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네. 아주 큰 인물이 됐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요거 녹음하면서 그냥 한 주 묵혀놓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후속 보도가 나오면 네.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게 뭐 그 진짜로 계속 별로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이거 지금 토요일 지금 오늘 13일이죠. 네. 녹음 끝나고 이제 15일에 업로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업로드는 이거 편집하는 주말 동안에도 또 새로운 게 터질 것이고 틀림없이. 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상당히 이제 또 과열돼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그 이제 최초 보도가 어린이날 나왔죠 조선일보에서. 네네. 이 관련해서 기사들을 쭉 보면은 단독 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5월날 조선일보 기사 제목도 보면 단독 재산 15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거래 실명제 직전 인출 해가지고 2022년 1월 1, 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보유했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 2월에 대략 유입한 것이고 이 유입한 다음에 2, 3월에 전량 인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출 기간이 대선 이제 3월 9일 그다음에 가상화폐 실명제 이제 3월 25일을 앞둔 시점에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출이.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이 이 위믹스코인을 보유했던 시기의 시세가 4,900원에서 11,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60억이라고 평균 60억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게 보면 시세 제일 바닥 쳤을 때 4,900원 5,000원 잡으면은 4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가 88억이니까 요 평균 내면 62억 정도 나오잖아. 네. 그래서 기사에서 아마 60억이라고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 2022년 1, 2월 이때 시세가 나름 중요한 게 네. 일단 위믹스가 정말 고점을 딱 찍은 순간은 2021년 1년입니다. 11월. 네네. 예, 그때 25,000원에서 3만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때 되게 중요한데 그건 뒤에 가면 또 그 네. 맥락이 왜 그때 튀었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네네. 이게 또 골 때리긴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김남국은 은근히 이제 이거를 시기를 가지고 나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팔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자기가 손해 본 듯한 이미지를 살짝 심어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 지금 자기는 손해 봤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네네.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요 취재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위믹스코인 있냐고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김남국이 대답한 게 뭐 가상화폐 재산 변동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뭐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그리고 자기는 이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 사실 법꾸라지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그 작년 연말에도 한번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김남국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작년 연말이면 22년 12월에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때의 답변은 이제 2017년 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국회 입성하기 전에 네네. 2017년 즈음에는 한 40억 원 정도까지 가상화폐를 보유해 본 적이 있다고 자기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재밌는데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7년에는 물론 그때 상승장이긴 했지만 네. 그 미쳐 돌아가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미쳐 돌아가는 때는 2018년입니다. 뭐 그러니까 2018년 여름부터 진짜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죠. 그때 이제 한국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그때 그 비트코인 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네, 말이 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끌이네 뭐 존보 이런 말들 나오고 막 네, 막 영차. 그래가지고 저기 유시민 나와서 저기 TV 토론에서 막 TV 토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뭐 정재승 나오고 네, 뭐 그다음에 그 코인 전문가라고 누구 하나 책 쓴 사람 하나 나오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하여튼 근데 그때 40억? 그때 40억 원까지 보유해 본 적이 있다? 이상한데. 뭐 좀 냄새가 나죠. 근데 네. 아무튼 김남국이 과거부터 코인에 관심이 있었고 좀 투자를 해왔던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 2017년인지 18년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서 저는 약간 이제 의아했던 게 이게 무슨 그 업계 취재를 통해서 이제 김남국 코인 여부를 보유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좀 내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김남국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빼돌린 거 아니냐. 조선일보 쪽에. 네네. 뭐 그런 의심을 비추기도 했죠. 할 수도 있죠. 할 수 사실. 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 단순히 뭐 업계 차원에서 난 얘기라고는 그 이제 확인을 하기 힘든 게 알 수 있는 거는 뭐 끼끼야 김남국 은행 계정 정도인데 그냥 실명이 김남국인 사람이 이 김남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김남국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뭐 저기 업계 취재 결과 드러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요건 좀 저는 좀 의아했어요, 사실 요거 보고 나가지고 네. 이거 업계 취재로는 가능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이날 그 조선일보에서 최초 보도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 때 JTBC에서 이제 아주 그 한 두 꼭지인가 세 꼭지 잡아가지고 세게 때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꼭지를 보면은 단독 이제 김남국 코인 거래 FIU도 들여다봤다. 이상 거래 분류 이런 이제 꼭지 기사가 있는데 이제 FIU가 뭐냐? 요거 잠깐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Financial Intelligence Unit라고 합니다. 이 유니트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경찰 조직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금융 당국이라기보다. 네네. 아무튼 이제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이제 금융 정보 분석원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보고를 해옵니다. 해오면 이제 그 코인 거래소에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건데 코인 거래소는 그럼 뭘 보고를 하느냐? 코인 투자 과정에서 이제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뭉칫돈 움직임이 감지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뭉칫돈을 그 계좌 당사자한테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래가지고 자금의 출처 뭐 그런 것들 이제 소명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명 요구하면 이제 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 그렇게 소명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FIU에 올려요. 그러면 FIU가 그 보고를 올라온 보고를 받아서 보고 뭐 별 문제 없네 싶으면 넘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소명 1,000만 원 뭉칫돈 당신 어디서 났어? 근데 뭐 집한 돈입니다. 아니면은 뭐 나 로또 당첨됐어 이런 식으로 이거 해보고 확인해보는 거 맞으면 그건 넘어가는 거고. 뭔가 좀 석연찮다 싶으면은 이제 이상거래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거래로 분류를 하면은 검찰이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좌 이게 누구 계좌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진 않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실명이 누군지까지 나오겠지. 계좌 주인이 은행 계좌랑 연동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실명 계좌의 주인이 이름이 누구라는 건 알지만 이 이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는 특정되진 않고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특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게 이제 애초에 FIU에서는 이렇게 이상 거래로 분류가 되면은 자동으로 검찰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상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측이나 아니면 뭐 김남국 지지자 측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한동훈 작품이 되는 얘기를 처음부터 꾸준하게 왔어요. 네네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한동훈 작품일 수 있으려면 코인 거래소부터 한동훈이 찔러가지고 야 김남국 거래 올려. 그래서 FIU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토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이 무슨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조작, 그러니까 검찰이 기획을 하려면 이 조작 스케일이 너무 크다.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상거래 증후가 대체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이상거래 증후를 발견했느냐? 요건 또 이제 5월 11일 날 기사에 좀 나옵니다. 이것도 단독. 예, 이제 세계일보 기사인데 4개월간 48회 김남국 소유 추정 코인 지갑 수성은 쪼개기 이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뭐 앞서 최초 기사를 보면 이제 모 거래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소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FAU가 그 김남국이 이상 거래를 포착한 것은 업비트 거래 내역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제 김남국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비트 주소 이게 이제 그 업비트 주소라는 게 그 코인 지갑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업비트의 지갑. 네, 그러니까 이 코인 지갑이 이제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 계좌? 일본은 네, 이제 주식 계좌라고 생각하면 네. 좀 더 편하겠죠. 생각하기. 주식 계좌는 근데 이제 실제 현금 계좌잖아. 네네. 이거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계좌, 아유 씨발 코인 계좌. 가장 화폐라고 말하기 싫어. 화폐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코인이 담겨 있는 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돈주머니. 네. 코인 돈주머니. 예, 디지털 돈주머니.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 업비트 코인 지갑에 보면은 코인 지갑이 이제 이 코인이 특성이 지금 뭐 다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코인 지갑이라는 거는 거래 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뿐이지 만약에 이 사람 뭐 어떤 특정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거래를 했다라는 그 사실만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역추적해 들어가가지고 이 코인 지갑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코인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상 그냥 네.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돼 있고 네. 램국이 전에 누가 주인이었는지 그 전에 또 누가 주인이었는지 사실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뭐 이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PPT 쓰는 거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에 서버를 두고 은행 서버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고 데이터의 파편들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이렇게 말 그대로 체인으로 이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망 안에서 계속 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런 식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임의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게 누구 데이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 데이터를 근데 이제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기록의 흔적들, 그러니까 행적의 흔적들이 특정인이 그 시기에 이제 행적을 한 사실이 있으면은 역추적해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렇죠. 그 사람 계좌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남국 계좌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된 건데 아무튼 이 업비트 코인 지갑을 보면은 작년 이제 1월 30일 오전 2시 19분. 새벽 2시 19분에 이제 위믹스 코인 100개를 이체를 시킨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71만 원어치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오전 4시 25분, 그러니까 새벽 4시 25분엔 10,000개, 이거는 이제 7,1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4시 42분에는 61만 개, 43억. 3,100만 원어치가 이체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61만 개로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말하자면 요 세 개의 추정만 보면은 한번 간 봤다가 조금 올렸다가 되겠네 그래가지고 한 번에 확 그렇게 이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인출 이후에 한동안 또 이제 거래가 없다가 2월 14일에 다시 이체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좀 패턴이 바뀝니다. 이때는 이제 그 앞선 이체 세 번의 이체 중에 마지막 이체는 한 번에 막 61만 개를 확 이체를 시켰는데 2월 달에 된 이체는 딱 그 3만 개씩 쪼개가지고 그 2억 원씩 쪼개가지고 딱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낮 12시 56분, 오후 1시 30분, 2시 50분, 2시 15분, 2시 50분, 4시 11분, 4시 33분. 이렇게 6차례에 네. 걸쳐서 2억 원 지금 한 12억 정도가 이제
이체가 된 겁니다. 이거 근데 작년 2월 14일이면은 평일인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업무 시간인가? 주말인가 모르겠네. 이때 평일이었던 걸로 제가 잠시 볼게요. 발렌타인데이네.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이었네요. 남들은 그 초콜릿 받고 그러고 있는데 저거래 그게 뭐지 생각합니다. 지금 어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김남국 의원이 왜 이렇게 코인에 미친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거 보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야. 개딸들 뭐 했냐. 남국이 좀 소개팅 좀 시켜주지. 애가 이렇게 삐뚤어지도록 냅두고. 좋대잖아요. 성공한 정치인이라잖아. 코인계에서 성공했다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쪼개기 이체들이 쭉쭉 나오니까 그리고 금액 액수가 상당히 크니까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래소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이동한 거잖아요. 네네. 코인이 이동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팔아서 이동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그 지갑을 갈아타면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쪼개서 이동해야 되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뭐 왜 이런지는 뭐 네. 우리가 업계에 그러니까요. 업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왠지 막 뭔가 피하려는 것 같잖아. 그냥 한 번에 그냥 또 옮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막 처음에 간 보는 것처럼 뭐 100개, 10,000개 했다가 갑자기 61만 개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짱 박혀 있다가 그다음에 또 3만 개씩 그 하루에 그것도 6번에 쪼개가지고 이렇게 옮겼다. 이거 뭐 평일날 아무튼 평일 낮에 했으니까 이건 또 업무 시간에 한 거예요. 그렇죠. 예, 화요일이면 완벽한 평일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김남국 의원이 그 전에도 이제 좀 수익을 거둔 적이 있었다. 이때 네. 예금이 10억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또 다른 코인이 있는데 네.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은 진짜 그야말로 잡주입니다. 잡주. 잡코인 중에 잡코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막 1원조차도 안 하는. 그러니까 위믹스 같은 경우는 그 미르포라는 네네. 게임 안에서 이제 그 게임 특정 아이템을 그것도 게임 안에서 채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 철광석을 캐가지고 게임 안에서 그걸 가지고 환전을 하면 코인을 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게임도 띄우고 이 위믹스 코인도 띄웠는데 이 비트토렌트는 뭐냐면 이거 토렌트 아시죠? 네, 옛날에 많이 썼죠. 네. 걔네들이 발행한 건데 이거는 진짜로 좀 뜬금이 없어요. 더 뜬금이 없어 미르포보다도. 네. 그래가지고 이건 애초부터 이제 그냥 잡코인 취급받았던. 네. 그래서 개당 1원도 안 했어요 이게.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걸 투자할 때쯤에부터 네. 이 1원도 안 하던 게 한 10원 됐나 봐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벌어들였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 네네. 2021년에서 2022년 재산 신고 때 예금이 10억 늘어난 거랑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뒤늦게 이 10억 늘어난 게 이 비트토렌트 수익이 포함돼 있다. 네.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잡코인이고 말 그대로 요런 게 되게 그 좀 진짜 점수는 코인이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10배 이상 폭등해서 10억 정도 벌어들였다고 하면은 작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1억 정도는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비트토렌트에다가. 네. 이거 웬만한 전문성 가진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런 정황에서 보면은 이걸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투기죠. 이렇게 단시간 내에 10배씩 뻥튀기 튀는 이런 분야가 세상에 있어요. 우리 내무국이가 코인계의 고래였어, 고래. 그러니까. 이건 개미가 아니야, 고래지. 이 김남국 그 코인 보도 나가지고 나오는 보도 사진들 보면은 그 인상도 진짜 변했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졌고. 네네. 양복은 옛날 입던 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양복도 달라 보여. 인물이 훤해지니까. 아니 훤해진 게 아니라 애가 인상이 좀 이렇게 빌런화 됐어요. 눈빛 같은 게
새끼들 나를 그동안 족밥으로 보다니 내가 족밥으로 보이냐 그런 인상이 무서웠죠. 왠지 좀 싸우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동영 옆에 있는 그 가방 못지로 안 보여. 김남국이 이동영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딱 이동영 앞에서 이제 봐주면 손질을 놓고 많이 컸다 막 그러고.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막 이러면서 5만 원짜리 막 던져주면 해장국이나 사 먹으라 막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아 이제는 막. 아무튼 그 이제 돈 좀 벌더니만 그런 건지 옛날에는 머리도 막 그 저기 M자 탈모 진행되는 그런 뻣뻣한 스포츠였는데 네네네. 이제는 막 핑클 파마 해가지고 막 머리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 회오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 미장원에서 손좀 댄 것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래서 조선일보로부터 이제 최초 보도됐던 문제가 되는 코인은 위믹스라는 코인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게임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5월 11일 KBS 보도에 의하면은 위믹스 말고 또 다른 그 게임사와 관련된 코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넷마블에서 거래용으로 발행한 마블엑스라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작년 이제 22년 3월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5월 6일에 그 네.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의 지갑에는 상장도 되기 전에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네. 거래된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장 직전까지 37차례에 걸쳐서 뭐 19,000여 개 네. 돈으로 따지면은 한 9억 7천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되면은 뭐 주식이랑 똑같죠. 뻥튀기가 딱 되니까. 네네. 응? 그때 쫙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막 그 뭐야 주식하는 사람들 뭐 따상 노리고 따따상 노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블엑스 코인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가격 폭등이 됐고요. 네. 이때 이제 김남국 의원은 보유한 거에 한 3분의 1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김남국의 이 마블엑스 보유량은 네. 전체 랭킹 한 100위권 안에 든다고 네. 합니다. 전체에서. 보통 이제 그 전체 랭킹을 매길 때 보면은 개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뭐 마블엑스도 그렇고 유믹스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과거에 김남국 이 유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당시에 랭킹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보유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유믹스 코인 그 보유 랭킹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김남국이 뭐 전 세계 한 30위권 안에 들어가고 유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개인으로만 치면 7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믹스 회장보다도 더 보유량이 많은 유믹스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 월급 쪼개가지고 매달 계속 산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회장보다 더 많이 보유한 그런 수준으로. 이야, 고래네 고래. 네. 고래야. 그래서 이제 이 마블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장 전에 정보가 이제 뭐 상장한다는 정보는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인을 출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개인들이 사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남국이 적어도 한 1억 원 이상을 태웠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 내부 정보 없이는 좀 힘들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지가 타짜도 아니고 이렇게 억을 막 태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좀 이어서 이제 요 김현정이 뉴스쇼 어저께. 네네. 여기 이제 그 가상업계 이제 컨설팅 업체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 뭐 이런데 이제 여기 대표 이제 김동환 씨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코인 전문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이번 인터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건 배운다고 얘기해. 아무튼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그냥 업계 종사자고 하다 보니까 뭐 김남국 의원 코인으로 돈 번 게 뭐 문제냐. 뭐 투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김남국 이제 코인 지갑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인터뷰에 나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그 네티즌 수사대처럼 어떤 보도나 이런 거에 이렇게 캡처해서 나오는 거 네. 이렇게 모자이크 돼서 가려진 것들도 있지만 약간의 그 정보들을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노가다를 컴퓨터 붙잡고 노가다를 띄워가지고 그렇죠. 수작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 지갑이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파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보들을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에 나온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지적하는 게 이건 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 지갑에서 이제 거래 내역들을 보니까 이거 국회의원 지갑 내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거래가 많다, 활발하다. 그리고 이제 거래 시간이 대부분이 새벽, 밤, 오밤중 이런 시간인데 이거 그럼 잠은 안 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래가지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합니다. 이 내용 들으니까는 예전에 그 뭐 김남국의 SNS에 네. 뭐 새벽 4시인가에 그러니까요. 뭐 출근인가 퇴근을 하면서 출근. 출근이었죠. 네. 그 셀카 찍어가지고 뭐 6시에 나가고 4시에 나가고 그런 것들 있어요. 뭐 네. 근래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기 그 웰치스 먹는 그 사진도 올리고 그랬었거든. 그 송영길 저기 귀국하기 전에. 그래서 네네네. 그때 이제 저 트위터에 저거 웰치스 저거 먹으면 골로 가는 건데 송영길한테 골로 간다는 암시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됐었는데 이래저래 좀 자기가 부지런하다 새벽에 일찌감치 출근해서 공부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코인 공부했나 보지. 예. 근데 이제 사실 공부가 아니고 막 코인 공부다 이제 코인 거래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돈이 많던 사람은 핸드폰을 안 보고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래가 많으면은 거래가 많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그냥 그 쌈짓돈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돈 태워놓고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실세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정도지 막 실시간으로 이제 등락폭 따지면서 팔고 사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남국 같이 이제 뭐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케이스로 보이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폰을 손에서 못 놓는다는 거야. 이 등락폭 계속 따지면서 그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고작 10억 가지고 있는 김남국으로서는 핸드폰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말이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게 뭐 우리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우리 지금 구독자 수 한 1,400명 정도 되죠? 네? 이제 좀 있으면 1,500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우리 뭐 막 이번 주에 3명 늘었어. 우리끼리 막 얘기하잖아. 아 걸렸다. 근데 저기 뭐 정치 신세계나 백불 PM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만단이 이게 뭐 정치 신세계 얼마 전에 3만 넘어갔던데 이제 3만 됩니다. 몇 번만 찍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막 우리처럼 실시간으로 보면서 한 명 올라갔어, 막 한 명 들어가서 누가 또 나간 거지, 막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지. 아 부끄러운데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진 사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신이나 백브리핑이 크지만 진짜로 100만, 1000만, 예를 들어 백종원 씨가 한 몇백만 되는데 지금 한 300만 찍었을 네. 거예요. 그 양반이 매일매일 구독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카운팅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 보죠. 막 그 사람은 이제 만 단위 변하는 것도 별로 체크 안 할 걸요. 그러니까 예. 저기 뭐 실버 버튼 같은 것도 그냥 뭐 때대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일 텐데. 이미 골드 받았죠. 그러니까 뭐 플래티넘도 받았을 거고 뭐 그렇겠지. 플래티넘도 있나? 하여튼 뭐 받았을 있으면 받았겠지. 네. 네. 자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김남국이 말하자면 우리랑 비슷한 입장이다. 실시간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뒤에 이야기들이 좀 되게 흥미로운데 김남국이 이제 작년 2월 15일에서 2월 15일에 이제 30억 원을 투자한 게 이제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뭐 얼마나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좀 파악하기 힘들고. 예. 하여튼 30억 투자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네. 진짜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업계 종사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분도 요 시점 때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출시될 당시에는 몰랐대요. 이런 코인이 있는 줄도. 네네. 근데 설계된 날짜가 1월 17일이고 네. 출시가 23일에 됐는데 네. 고작 그 상장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김남국은 여기다 30억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 출시된 지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 코인을 매입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그 LP 투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LP 투자가 뭐냐? 이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리퀴드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이제 유동성 공급. 뭐냐면은 이제 거래소에 등록 안 된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 그 구매자랑 이제 판매자를 개인이 찾아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개인 간의 그렇죠. 거래를 하려면은 네네. 중개소가 없으니까. 근데 개인이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개인이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리퀴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이 중개를 해주면은 무슨 이득이 있냐? 그냥 수수료 모는 거예요, 개인이. 중개소 대신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실적을 올리면은 코인 그 출시한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상장됐을 때도 그만큼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인센티브 지급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김남국은 말하자면 이거 잘 알려지지 않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에서 이제 어떤 그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인이 뭔 줄 알고. 네. 야, 진짜 전문가야. 완전 전문가야. 네. 램국이는. 근데 이제 이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로는 클레이코인은 당시에 이제 코인 마켓 캡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기본적인 코인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도 당시에는 검색이 안 되는 정말로 알려지지 않는 코인이었는데 이런 코인에 30억을 갖다 박는다는 거는 이게 내부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존재를 알기도 어려운 코인에다가 30억을 태운다. 이게 참 그렇죠. 쉽게 설명할 수 없죠. 김남국 재산이 수백 수천억 되면 또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어쩌다 알게 돼가지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이분도 이제 뭐 아무리 혼자 생각해보다 이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김남국이 작업당했다. 작업당한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인한테 작업당한 거 아니면은 사업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이 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김남국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LP까지 할 정도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는 못 하거든요. 그 정도 이해도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막 주식으로 치면 뭐 선물 옵션, 뭐 파생 상품 뭐 네. 이런 거 막 했다는 거야. 뭐 선물이나 파생 상품만 해도 좀 주식 뭐 중고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거의 자기가 딜러까지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거의 이제 이 인터뷰를 보시면은 이분은 그렇게 이분도 어디 업체 대표잖아요. 그렇죠. 컨설팅 업체 대표자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이제 뭐 이게 일단 이제 코인에 관해서 일반 투자자 레벨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김남국 의원을 안 뽑았지만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네. 만약에 내가 투표해서 뽑은 의원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싫을 것 같다고 의정 활동 못 한다고. 그렇죠. 그 수준이면은 네, 네. 코인에만 완전 매달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2일 날 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또 이것도 또 단독이에요. 그러면서 네.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에어드롭이 뭔가요? 요건 이제 일단 이제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한 이야기인데 에어드롭이 뭐냐면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제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서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던져주는 거. 이것도 일단 신규 코인이 나오면은 시중에 유통이 돼야 되는데, 네네. 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명목상으로는 뭐 이벤트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나 뭐 큰 손들한테 준다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선착순으로 보통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남국도 뭐 그냥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에 충족돼가지고 에어드롭을 받은 것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이분의 이제 말씀을 잠깐 보면 이분이 또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 특보 단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적대적인 스탠스의 분은 아닌 겁니다. 진영상. 네. 네. 자, 이분 말씀을 보면 에어드롭은 말 그대로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말하자면 로비 차원에서 둘 수 있는 거다 에어드롭이라는 게. 그래서 에어드롭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자체가 로비의 대상으로서 뇌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면 이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공평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된다. 왜냐면 이 코인을 신규 코인이잖아요. 네네. 신규 코인을 국회의원이 아주 초창기부터 쥐고 있다는 거는 완벽한 이익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처음부터 딱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거래소 상장돼가지고 막 10배 뜨면 그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에어드롭이라는 것 자체가 또 뭐 선착순으로 준다고는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신종 뇌물 던지기 수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곧 있으면 우리가 에어드롭 할 겁니다라고 정보만 흘려줘 버리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뭐 돈 봉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이벤트였어요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그 카지노에서 네네. 일부러 져줘가지고 뇌물을 주는 그런 수법이 영화 같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건 거예요, 에어드롭이라는 게. 에어드롭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대본 넘기고 나가지고 녹음실 오는 중간에 보니까 또 코인 또 나왔다. 김남국 게임 코인 또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보이에 관한 네. 이야기들 하고. 네. 그래서 쟁점을 좀 봅시다. 이게 뭐 이해 충돌 이야기 나오고 일단 그다음에 네. 뭐 로비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해 충돌 그러면 일단 이제 많이들 지금 이제 지적하셨던 게 2021년 5월에 이제 이런 법안이 민주당에서 이제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가상 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건 이제 뭐 종사자랑 그다음에 또 이용자에 대한 이제 의무와 권익에 관해 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안입니다. 뭐 이런 건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좀 김남국 의원이 워낙 하드코어 지금 코인 유저라 가지고 좀 뭐 코인 잘 알릴 입장에서 할 수도 있긴 있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지금 법안이 마련이 돼서 통과가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과세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과세하려면은 일단 보호도 해줘야 그렇죠. 세금 받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그래도 필요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7월에 이제 발의한 법안이 그거죠.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1년 유예 법안. 이것도 이제 김남국이 공동 발의했는데 당시에 김남국이 해명하기는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가 찬성도 안 할 거면은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왜 빌려주나? 뭐 친분상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네. 뭐 그렇다고. 근데 이때는 그래 찬성 안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작년 12월에 또 윤석열 정부가 코인 과세를 또 2년 또 유예를 했어요. 2년 유예 법안을 정부에서 냈는데 여기서는 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정부 입법이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 코인 과세라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아까 2018년 때 코인 광풍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토론다고 그랬었다고, TV 토론다고 그랬었다고. 그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관적인 규정은 저거 과세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저거 주식이랑 과세를 해야지 주식이랑 같은 사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코인 과세 기조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영기 부총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코인 하는 애들이 우리 홍남기 부총리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죠. 코인 가격 떨어뜨린다고.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민주당 기조를 보면은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입장이랑 대립되는 그런 입장을 그렇죠. 많이 취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당시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악마화시키고 그랬던 게 꼭 그 지역 상품권 문제 가지고 충돌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인 관련해서 좀 이재명 쪽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였을 수 있지 않나. 네네. 이제 뭐 이해관계자였을 수 있다고 이제 추정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건 이제 또 2021년 12월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제 김남국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게 딱 한 줄 문장이거든요. 이 개정안에서 핵심 문장이. 네.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라는 이제 규정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규정입니다. 되게 얍실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코인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많이들 언급하는 P2E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P2E에 관해서 이제 뭐 어저께도 뭐 백브리핑에서 설명을 하시고 하던데 뭐 설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P2E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이제 백총은 뭐 게임 내에서 이제 돈을 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준다 뭐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 게임 내에서 이제 뭐 아이템 줍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P2E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템 거래소 이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뭐 기존에도 현거래 했잖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 게임은 게임 시스템에서는 현거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게임사랑 상관없이 밖에서 따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 같은 그렇죠.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게임 내에서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P2E라고 할 수 있고 가까운
가깝진 않구나. 그것도 이제 거의 10년 전 이야기가 됐구나. 예전에 디아블로 이제 올해 디아블로 4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한 10년 전쯤에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 초창기에 보면 디아블로 3에서 그 게임 안에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경매장이 있었는데 그 경매장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살 수 있게 잠깐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랬다가 이제 이런저런 반발에 막혀가지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게 당시에는 막혔어요. 금지가 돼가지고 아예 그렇게는 출시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국판에서는 처음부터 그게 막혔던가 그랬었고 네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도 결국 폐지를 했었거든요. 뭐 혹은 이제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P2E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게임 업계에서 말하는 P2E는 게임상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코인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실제로 P2E라고 지금 그 나온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냥 NFT 거래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뭐지 아무튼 그 가상의 고양이 거래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유니크한 고양이를 만드는 수 있어요. 어려운 확률로. 그럼 근데 그 유니크한 고양이가 이제 NFT 적용된 고양이라 가지고 전 세계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가상 세계에서. 그 되게 비싸게 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그 게임에서 쓰는 그 코인 단위가 뭐였더라? 뭐지 비트코인 말고 제일 유명한 코인이 뭐지?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 게임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P2E 게임들은 실제로는 그 게임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되게 짜게 나와요. 네네네. 정말 그 전기세 확률 자체가 엄청 낮기 때문에 네. 전기세도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런 식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P2E 게임은 실제로는 게임상에서 돈을 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빌미해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꼬이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게임사는 그 발행한 코인 값을 띄우려는 목적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겠죠. P2E 게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해놓고 정작 게임사가 이 야바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게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 P2E에 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윤석열 캠프도 초기에는 이 P2E를 공약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P2E 허용하는 거를 공약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하태경이 그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서 게임 특별위원장이었거든요. 하태경이 좀 게임 잘알이에요. 옛날부터. 아, 게임 잘알. 옛날부터 게임 업계 이런저런 이슈에 많이 이제 관여해가지고 그쪽 층에서는 좀 지지받는 그런 스탠스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태경이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P2E가 공약으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린 위 뭐였지? 유정인 씨. 그러니까 네. 이분이 게임 학회장이고 이재명 캠프의 게임 특보 단장이었고 이분도 대선 때 P2E를 반대를 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밀어붙였어요. P2E 찬성 쪽으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작년 그 2021년 12월 달에 보면은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해서는 세국 정책이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작년 1월 달에는 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P2E는 세계적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P2E가 지금 P2E로 돌아가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어요. 대부분은 게임 퀄리티가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P2E 하나만 내세워가지고 유저들을 낚시성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 한번 벌어볼까 해서 들어가던 유저들 대부분도 이거 뭐 쌍노가다하고 재미는 뒷다 없는데 돈도 그렇게 안 벌린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PC 게임의 최대 플랫폼이 스팀이라는 플랫폼인데 네네네. 스팀 같은 경우는 P2E 게임 입점 못해요. 아. 그래서 P2E 게임 입점하려면 P2E 기능을 삭제하고 입점을 시켜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게임업계 주류적인 입장은 P2E 저거 안 된다. 저거 지금 식으로 한 건 야바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대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2021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저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념이 개시됐는데 발전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고 그것도 그나마도 마이너적인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뜨거운 목소리를 냈어요. 이재명이 당시에. 네. 거짓말을 한 거지. 네. 아까 그 말씀드린 유정현 씨의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니까 위메이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유믹스 코인 발행한 네. 위메이드는 P2E 게임이 안 되면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NFT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믹스가 바로 10%가 뛰었다. 이때 이제 그거였죠. 펀드 대선 펀드 받고 이제 그 펀드 영수증 대신에 NFT 준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그런 NFT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믹스가 그냥 뜬금없이 10%가 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르포가 그 게임상 캐릭터를 NFT로 구현해가지고 캐릭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거든. 근데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 구현 안 되고 있어요, 게임 안에서는. 네. 하여튼 이때 유믹스가 10% 뛰었는데 이때 가방 들고 다니던 게 냉국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캠프에서 NFT 얘기 한 마디만 했는데 당장의 시세가 10%가 뛰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 김남국이 이 유믹스 코인을 여기서 요 시점은 아니구나. 그렇지. 22년 초였으니까 김남국이 이 유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거는 사실 그게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22년 1월 네. 그때는 빗썸에서 업비트로 그러니까. 유믹스가 이동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재명 말 한마디에 10%가 뛰었는데 그러니까요. 10억을 뛰었으면 1억 원을 먹었다는 건데 이재명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참. 하여튼 그래서 이 위정현 네. 중앙대 교수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김남국 의원 얘기 어떻게 생각하냐 해봤더니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김남국 의원과 코인의 관계는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 특히 네네. 보좌관들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으니까 보좌진들 상당수도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업계에서 얘기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죠. 근데 이 위메이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로비에 성공하면은 당장 시세가 이렇게 확 뛸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주요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자, 그래서 이제 김남국 코인 그 보유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네, 아까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표가 코인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도저히 김남국이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네. 이게 5월 10일 날 문화일보 기사를 하나 봅시다. 이재명 상임위중 코인 거래 김남국의 윤리감찰 긴급 지시. 이거 이제 다들 이것도 보셨을 기사지만은 이게 국회 회기 중에 네네. 업무 시간 중에 실제로 코인 거래를 한 정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검수완박 그 입법 시즌에도 그다음에 또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틈틈이 거래를 한 정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그 장관 그 청문회 때도 그 코인 거래가 이제 19번에 있었다고 청문회 당일날. 15번이요. 15번 이제 거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청문회가 또 이제 그 새벽까지 하루 새가지고 밤새고 이제 다음날 새벽까지 넘어갔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이모 발언이 나온 게 이때인데 네네. 이거 코인이라도 정신 딴 데 팔려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헛소리가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네네네. 이거 옛날 이야기하니까 잠깐 이제 곁다리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농담삼아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최강욱 그 보도. 짤짤이 이야기. 예. 그게 이제 그 최강욱이 알고 그런 소리 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화상회의를 할 때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까맣게 돼 있으니까 그때서 야 짤짤이 치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농담조로 나무랐는데 거기 이제 그게 짤짤이가 아니라 거래하고 거래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그 당시에 누구야 최강욱이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삼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언론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 이 양반 좀 유명한 분이죠. 오마이에서 나름. 네네 그렇죠. 이 양반이 이제 근래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 집필 관련해 가지고 작년 8월 25일 날 최광옥이라는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때 이 인터뷰에서 이제 최광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딸딸이 논란에 관해서 작년에 그 딸딸이 방송을 이 딸딸이라는 게 그 작년 4월 달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8월쯤에 요 논란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최광욱이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회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최광욱이 그 이제 김남국이 코인질을 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 평소에도 이제 코인질하다가 막 늦고 시간 늦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광욱이 편지안 준다고 야 너 또 코인질하다 늦었냐?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코인질이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또 짤짤이하다 왔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짤짤이 치다 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최광욱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짤짤이라고 얘기했을 때 김남국도 알아들었고 뭘 지적하는지 알지 자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광욱이랑 그 김남국 둘이 서로 아는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딸딸이로 와전이 돼가지고 최광욱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김남국은 자기가 코인질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 최광욱이 당하는 이제 그 공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되게 미안해했다. 그 최광욱도 이거 내가 제대로 해명을 하려면은 김남국이 코인질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입국 다물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8월달에. 아주 그냥 의리가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뭐 저도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뻘소리 하는 사람 아닌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분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뭔데 최강욱도 그 짤짤이를 이야기할 거면 야 짤짤이 하다 왔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짤짤이 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게 합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랬다고 하고 이 인사청문회 때 이제 그 코인질한 거 이거 나오니까 최강욱 그 김남국은 해명하기를 국회화장실에 교과실에 가가지고 잠깐 거래했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거래 시간이나 CCTV 대조해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는 그런 캡처가 몇 개 이렇게 돌잖아요. 빠르게 손을 막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100% 그게 그렇죠. 코인 거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래 시간이랑 맞춰보면. 그렇죠. 시간이랑 맞춰보면 그런 것도 네. 나오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15차례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했으면은 그것도 업무 네가 해야 되는 임무를 게을리한 거지. 그렇죠. 네. 이제 허재현이 관련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김남국만큼 의정활동 열심히 한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 조용히 있어라. 그래 회계증에 코인 투자했다 쳐. 근데 너 할 일 다 해냈잖아. 김남국이 너희 수복들처럼 쳐놀았어? 자 일단 허재현은 김남국이랑 대학 동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대입니다. 예. 얘네들. 네네네네. 중앙대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는데 이 중앙대 필런들이 너무 많아. 아, 네, 네. 뭐 저희는 공식적으로 네. 중앙대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중앙대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뭐 김남국이 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했다는 거지 대체. 그 기준이 뭐야? 아니 검수한박 때도 검수한박 그래서 제대로 됐나 지금까지 지금 그 저기 헌재에 막혀 있잖아.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지금 사고 쳤잖아. 이모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 때문에 얼마나 비웃음 샀어 심하게. 망신살이 정말 심하게 뻗쳤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대정부 질의 때도 보면 그 저기 상임위원장한테 되게 그 국힘 상임위원장한테 역정내다가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식의 핀잔 듣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뭐 당시 그런 얘기도 있죠. 그때 정말 그 코인 시세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맞아. 맞아. 또 심지어 맞아. 시간이 맞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그러니까 김남국이 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건 뭐 저렇게 사적인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잖아. 그렇죠. 인생 비판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많이 해줬다는 거 외에는 그렇죠. 뭐 있겠습니까? 실제로 업무 시간에 이렇게 심하게 업무를 안 보고 딴짓한 게 나왔으면은 뭐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업무 자체를 제대로 못 봤다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한 거지. 뭐 그리고 봅시다 또. 그러니까 김남국 주요 거래 시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야나 새벽 시간이 많았습니다. 잠 네네. 못 잔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뭐 나와가지고 평소에 그 낮에는 저기 의원회관에 짱박혀서 잠자나?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강철 세력인가? 그리고 또 이제 대상 맞바지에 이믹스 코인 그렇게 세게 거래를 했잖아요. 네네. 쪼개기 거래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 김남국 지책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후보자 직속 청년 플랫폼 위원이었거든요. 청년 플랫폼이라는 또 직책을 만들었더라. 근데 뭐 실제는 이재명 보좌였잖아.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겠냐고 이 코인질을 하느라. 그거는 이재명이 알겠죠. 근데 이때 완전 전력을 다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딴 데 이만큼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이 0.5% 차이, 0.59 차이로 줬다고 맨날 우리 탓하는데 김남국이 코인에 정신만 안 팔렸을 때 0.59% 정도는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잘하나? 모르겠는데. 뭐 대정부 질의나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중요한 국면마다 김남국이 뻘짓한 게 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딴짓한 게. 네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친 건데 이런 것들을 그 봐줄 만큼 김남국이 개혁의 도구로 이렇게 유용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렇게까지 유능했습니까, 김남국이? 그런데도 개딸들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네. 김남국이 투자 성공 사례다. 네. 현금화 잘했기를 별것까지 다 걱정해준다 진짜. 그리고 또 오늘 뭐 그런 이상한 운동하자는 놈 하나 나왔죠. 김남국 후원하기 운동. 자기 3만 원 후원했다고. 나 참.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적당히들 좀 해. 그리고 또 당원 게시판에는 또 뭐 저기 김남국 출당 금지 청원 올라오고. 이거 참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지금 막 이건 도저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유. 차라리 그 돈으로 딴지 가서 김어준 인형이라서 마치 이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그 개딸들이나 그 김남국 지지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김남국은 이런 이미지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90년대에 난 영화인데 이게 이제 그 일제 때 만주에 있던 무장 독립 운동가들 그린 판타지 영화인데, 네네. 그 느와르블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4명이 이제 막 그 총질해가지고 일본군 때려잡는 그런 내용인데, 뭐 김상경도 있고, 김상중도 나오고, 정준호가 그 주인공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장동건도 나와요. 네네. 근데 거기서 장동건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그냥 호드는 되게 멋있었거든. 네. 그 이제 주윤발 많이 오마주원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막 롱코트에 상권총 딱 들고 와가지고 일본군 다 때려잡는 그런 캐릭터야. 네네. 근데 장동건 캐릭터가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되게 그 유능한 그런 이제 총잡인데 옛날에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심하게 고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아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된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막 아편에 쩔어 있다가 일본군하고 싸울 때가 되면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화상관총 들고. 네네네.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 근데 얘네들이 보는 김남국 캐릭터가 그런 거야. 이 비록 코인에는 쩔어 있지만은 자기 할 일은 존나 유능하게 한다. 근데 그 영화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김남국은 그 영화에 나오는 장동건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일본군 때려잡아야 될 상황에서도 그 앞에 빨고 가고 있는 캐릭터야. 그냥 페인. 그냥 페인이야. 옛날에 당군분들 했는지 모르겠는데. 등신이야, 등신. 뭐가 유능하냐고, 대체. 참. 어쨌든, 그럼 지금 현 시국에서, 네. 예, 우리 김남국 의원의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5월 12일 어제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남국 코인 파문, 민주당 20대 지지율 12%포인트 급락. 네. 이 갤럽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요 조사 보면 전체 지지율은 변동이 없어요. 네, 지난주에도 35대 32, 네. 이번 주도 35대 32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확 빠졌는데 요거를 40대가 보충해졌어요, 이상하게. 40대 많을 수 있어요. 코인이 많을 수 있어, 40대. 이름이 40대들 아무튼 문제야. 근데 아무튼 이제 20, 30대에서 확 빠졌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12% 빠졌고 30대는 어디 갔어? 30대도 9%가 빠졌습니다. 네네. 젊은 층들이 반발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지지율이 국힘당 지지율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네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지층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거 이제 지난주 그렇지만 요 다음 주 지지율 보면 더 빠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김남국 출당시키지 말라고 청원이나 하고 앉아 있고 아직 출당 얘기도 안 나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출당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 김남국이랑 아주 친한 의원들 제외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거리 두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권은영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저기 맞아. 상대적 박탈감 느꼈다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네네. 이재명도 지금 뭐 저기 특별 감찰 지시했고 윤리 감찰 지시했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특별히 언급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불똥튀면 안 돼. 네. 나한테 냉국이 네. 묻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재명도 어떻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 개딸들이 눈치가 없는 거야. 야, 너희는 제일 목표가 이재명 지키는 거 아니야?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는 김남국도 불사를 수 있어야 되는 거, 불고덩이에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대신 타족을 하고 뭐 얘네들 좀 모르겠어 진짜로. 네,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김남국 방어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보면 부자면 안 되냐 그딴 소리를 많이 했어요. 언제적 논리야. 이제 진보 돈 많다고 욕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뭐 옛날 낙곤수 시절 때 얘기 아닙니까? 어? 뭐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인 거는 뭐 누구든 진보할 수 있죠. 그럼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전에 김병관 돈 많으니까 좋다 그러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정몽준이 그 국회의원 사퇴하고 나서 네. 사실상 거의 은퇴 단계로 넘어가고 나서 그렇죠. 짱 먹었잖아 김병관 의원이. 안철수를 능가했지. 네. 그래서 이 민주당에도 이제 재산으로 짱 먹는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막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그래서 애초에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진보적 정치 활동을 통해서 부를 쌓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진보적 정치 활동이라는 거는 뭐 그 실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제도권 밖에서 진보적 정치 활동을 펼치거나 간에 이것들은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정치라는 건 수익 사업이 아니죠. 네. 예. 뭐 의정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도 시민단체가 수익 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부를 쌓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어준 같은 유튜버나 장애 유사 언론이라고 칩시다. 그런 네네. 분야는 또 어떠냐? 그러면 적어도 진보도 아젠다를 거기서 던지는 사람들이라면은 진보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뭡니까? 평등이랑 분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꾸리는 그런 단체가 적어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 평등과 분배 가치를 잘 실천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딴지일보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벙커원 같은 경우도 직원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별로 내부적으로도 실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어준은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진보 가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를 구현하려면은 그냥 직원들 돈 많이 주고 김어준이 좀 가난해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진보는 가난하면 안 되냐? 그 말은 김어준식으로 하면 진보는 진보 운동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되냐라는 얘기였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면 진보가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보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는. 근데 보수는 일반적으로 보수 운동 같은 거를 막 뭐 그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관변단체가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러니까 보수는 가능한 게 평등과 분배를 제일 가치로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제일 가치로 내세우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딴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벙커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는 네. 둘째 치고라도 사실 김어준이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라는 게 그 정치인과 유착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그렇죠. 게 그게 제일 그것도 문제죠. 예, 네. 저는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건 이제 김어준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외 정치를 통해서건 그다음에 현실 정치를 통해서건 간에 진보적 가치를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치를 구현을 시키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부의 축적이랑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진보 정치 활동을 통해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자기들 멋대로 무시하고
뭐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설득을 못 한단 말이야. 호소를 못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런 놈이 아닌데 남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충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세비도 높습니다.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잖아. 1억 한 3천에서 5천 정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돈을 왜 줍니까? 이뻐서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고. 그리고 소신 있게 네,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네, 외부 로비에 흔들리지 네. 말고. 근데 김남국처럼 자기 돈벌이에 이렇게 정신 팔려 있으면은 그 세비 그렇게 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국회의원들 대우에서는 그 의도를 저버린 그런 정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일 잘한다고? 내국인은 그냥 이제 전업 그 거시기 하자. 전업 그냥.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 하면 돼요. 응. 네. 불출마 선언합시다. 이번 뭐 기회에. 돈에 눈 돌아간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돈 만져 보니까 딴 세상 갔겠지. 그렇죠. 그러려면 그 의원 사퇴하면 돼요. 그냥 사퇴하고 그냥 행복하게 코인질 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뭐 책 쓰고 유튜브 네. 방송하면은 그렇지. 막 엄청나게 어. 벌리는데. 그 코인 비법 같은 거 이렇게 썰 좀 풀어주면은 아마 그 열린공원 같은 거 쌍 싸다고 날릴 수준으로 클 수 있을 거예요. 네. 개뚜껑에 이동형을 가방 멋지로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코인 리딩방 막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면 되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은 합니다. 네, 사퇴하시고.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